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네팔 지진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국제부 안수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도 보셨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네팔 지역에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면서 7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물 잔해 등이 수습되지 못하면서 파악된 사상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이 추산 결과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네팔 국민은 810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는 등 막대한 피해 규모가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도 수십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전에 네팔 정부가 지진 위험성을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지 정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답지한 구호물자들이 통관조차 되지 않거나 이재민이나 부상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속속 전해지면서 전염병 등 2차 피해에 대한 부정적 예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나 현지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계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토요일날 주말에 여유를 즐기던 네팔 카트만두 인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규모 강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7km, 또 휴양 도시 포카라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네팔인들은 8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일이 조금 지난 아기가 울음소리로 지진 발생 하루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 또 101살 된 노인이 8일 만에 잔해 더미에서 구조돼 발견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도 간간히 들렸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숫자는 8천 명에 가깝지만 1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5,000명이 다쳤습니다. 가옥 30여만 채가 완전히 부서지거나 파손됐고요. 진앙지에 가까운 고르카와 신두팔측 지역에서는 마을의 90%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수도 카트만두는 90만 명이 여진의 공포를 우려해 떠나서 인구가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카트만두 버스터미널에는 여진 공포 등을 피해서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들도 손상됐습니다. 박타푸르 더르바르 등 광장 3곳과 보다나트 붓탑 등 4곳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심하게 훼손돼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물인 박타푸르 왕궁은 대지진으로 90%가 파괴됐고요. 카트만두의 68개 유적지 가운데 80%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3세기에 지어진 파탄 두르바르 광장, 히말라야에 있는 보다나트 수투파 불교 유적도 심하게 파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네팔의 경복궁이라 불리는 이 박타푸르 왕궁을 복구하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궁 복구 비용도 수백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팔 전역에서 파괴된 문화유산들을 복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대지진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복구비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팔은 제2의 재난과도 맞서야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네팔에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추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이재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호단체들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남은 한 달을 구호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도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더 많은 헬기를 동원해 고립된 산간 마을에 신속하게 구호 물자와 의료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지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네팔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네팔에서 지진으로 초토화된 지역에 사는 수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남아시아 일대 사창가와 연계된 인신매매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팔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구호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혹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도에 본거지를 둔 인신매매 조직들은 네팔 현지인들을 고용해 주로 시골 여성들을 상대로 정확한 행선지를 숨긴 채 수도 카트만두나 인도에서 보수가 좋은 직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유혹해 사창가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3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신두팔축과 같은 지역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12,000명에서 15,000명의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네팔의 시계가 50년 전으로 돌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규모가 네팔 국내 총생산의 절반인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유적 붕괴는 국가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던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는 재건 비용이 앞으로 5년 동안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우울한 소식뿐인데 참사 이후에도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네팔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에 좀 도움이 절실할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사고 발생한 네팔 지역에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등이 위치해 있어 적지 않은 한국인 관광객이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측에서 처음에 발표한 부상자에 비해서 한국인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현지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나흘 이후 관련 부처와 항공사 측의 협의로 특별기가 편성되면서 현지에 머물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귀국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체류자 숫자나 부상자 규모 등이 투명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귀국자가 늘어나면서 현지의 한국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 추가적인 한국인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보도와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교민과 관광객을 위한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인 피해 상황은 어떠한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네, 한순 기자, 정부 우리 대책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네팔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현지를 여행하고 있던 50대 한국인 부부, 또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낙석에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히말라야 원정에 나섰던 한국인 여행객과 산악회 회원 등 40여 명도 네팔 대지진으로 발이 묶였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진과 관련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했고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네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여행객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파됐었습니다. 정부는 50여 명의 긴급 구호대를 네팔 지진 피해 구호 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네팔 친선병원을 활용하면서 대상 지역의 탐색 구조 수요도 고려해서 파견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약 650명이고요. 여행객은 800명에서 10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외교부는 추정했습니다. 한인 피해는 작았지만 정부는 교민 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 진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사관이 네팔 구조진단 당국과 협조해 교민 주택을 진단하기로 했다면서 네팔 지진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지진 전후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강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 재난 대응 태세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팔 지진 관련 보도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블루 워터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소중한 물 함께 지켜가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낭비되고 있는 아까운 물들
세상 어딘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죠. 우리의 작은 변화 속에 큰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소중한 물 함께 지켜가요. 더 늦기 전에 행복한 미래를 위해 평등한 물 함께 나눠요. 더 늦기 전에 모든 생명을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은 각자의 방법이 모여 아낀 물 한 방울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의 노력으로 물을 지킬 수 있기를. 우리의 작은 노력 속에 큰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소중한 물 함께 지켜가요. 더 늦기 전에 행복한 미래를 위해 평등한 물 함께 나눠요. 더 늦기 전에 모든 생명을 위해. 소중한 물 함께 지켜가요. 더 늦기 전에 행복한 미래를 위해 평등한 물 함께 나눠요.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이슈 오늘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촬영했던 허리우드 영화 한 편이 화제입니다. 처음 한국관광공사에서 4천억 원의 직접 홍보 효과와 2조 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라고 밝혔지만 막상 영화를 개봉하자 발표에 의문을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엇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차후로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과 돈이 점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렇게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돈, 화폐의 역사에 대해 다루었던 프로그램 한국사 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사 탐은 화폐 속 역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짧게 오늘 방송 주제와 내용의 핵심을 알려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화폐 역사를 말하다. 조선의 유일한 성공적 화폐는 화폐 속 숨은 과학 등과 같은 자막과 자료 화면이 더해져 무엇에 대한 방송인지와 더불어 방송 방향이나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방송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면서 기대감을 갖게 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시청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방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호조 태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역대 왕들의 화폐 개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물 교환 시대를 지나 고려시대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고려 성종의 권원 중보에서부터 충렬왕을 지나 공양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뒤이어 고려시대의 화폐 개혁을 표로 잘 정리해 주어 한눈에 역대 왕들의 화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태종이나 조선 통보를 만들었으나 실패한 세종,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상평 통보를 만든 숙종의 이야기 등은 한국사 속에서 화폐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어 시대를 관통하는 화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태종이 저하를 오승포와 병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재연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태종과 두 명의 신하와의 대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때 신하 역을 맡은 재연 배우들의 사무 아래로 앞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 완성도 높은 한국사탐의 옥의 티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화폐를 둘러싼 역사, 정치, 과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한정된 방송 시간 내에 하다 보니 속도감 있는 빠른 전개가 눈에 띄었는데요. 좀 더 여유 있는 시청을 위해서 1, 2부로 나누었다면 혹은 소재의 폭을 줄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한국사탐.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오늘 1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오늘 1부의 주중 편성 시간을 보면 오전 8시에서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마이티엔 시청자들은 아마도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합니다. 이슈 오늘의 뉴스 중에서 이러한 시청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아침 신문 일면이라는 코너는 제목 그대로 매일 그날의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쁜 직장인들에게 각 신문의 일면을 알려줌으로써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논조를 방송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성완종 회장의 2차례 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소개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화면에 바탕색인 파랑은 눈을 시원하게 하면서 신문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작은 DMB 화면에서도 코너의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슈 오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4월 29일 뉴스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격상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마이티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말을 영어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화면 아래 자막으로 처리가 되긴 했지만 혼잡한 대중교통 출근길, 작은 화면에 집중하기 힘든 경우를 생각해보면 또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로 인해 자가 운전을 하면서 시청하는 경우 대부분 방송을 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도 한국말로 더빙하여 송출했다면 뉴스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오늘 이슈. 언제나 균형 잡힌 공정한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치 않은 화면이나 그래픽이 겹치게 나오는 등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돌고래의 일종인 상괭이가 부패가 약간 진행된 상태로 한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괭이 사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자칫 시청하기에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여과 장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르면 이번 주 홍준표 첫 소환이라는 보도에서 기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래픽이 사용됐는데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픽과 겹쳐져 보여서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쏟아지는 혹평, 세기의 졸전 관련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위원장 전화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두 선수의 대전료가 화면에 표기됐는데 액수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앵커가 메이웨더의 대전료가 1억 5천만 달러고요. 파키아오가 1억 달러라고 앞서 그래픽이 잠시 잘못 나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했지만 이런 사소한 오류가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6일 지자체별 해묵은 분쟁 관련 기사에서 화면을 좌우로 분할해서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분할할 때 이 상하 분할의 경우 차이점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또한 화면이 분할되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려운데 좌우로 분할된 화면은 확연하게 화면이 분할된 것이 느껴지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시청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훨씬 전달성이 좋은 것 같다는 시청자 격려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국민과 공직자 사이 언론이라는 주제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 등록과 취업 제한 등을 통해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무 집행 시 사익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쇄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전 현직 공직자의 윤리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란 누구일까요? 보통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직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뜻에 따라 다양한 행정일을 맡아 정부 관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점점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적 해이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청렴한 공직자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공직자가 국민의 편에 있다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전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씨가 남긴 로비 명단에는 현직 총리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공직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론된 이들은 모두 공직자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장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자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위험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성 전 회장도 기업인이면서 정치인으로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부당 거래를 통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이들은 진실을 감추느라 분주했을 뿐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를 존경하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만큼 언론 보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성완종 씨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서 다수의 언론은 그의 죽기 전 행보와 마지막 남긴 메모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불러올 파장을 과잉 추측하면서 취재와 속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기보다 파편적 사건들을 확대 혹은 과잉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편의 뉴스 유사 프로그램들에서는 비전문가들이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주장하기도 했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미확인된 정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스 특보라는 이름으로 시청률 경쟁을 하며 마녀 사냥식 보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직자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밝혀내고 근절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국민과 공직자가 서로 이해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